그렇다면 과연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기초통화 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군사력적으로 미국을 따라잡지 못했고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지도 않고 또 외환시장이나 금융자본시장의 발달이라든지 대외 결여된 규제 이런 것들도 아직 해결이 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통화의 어떤 이야기, 기축통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 이 영어로 키 커런시예요. 이건 이제 대외 무역을 할 때 이때 결제의 중심이 되는 그런 통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영국의 파운드화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미국은 뭐 군수품들을 막 만들어서 파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경제력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만 달러에 대해서는 뭐 이제 확실하게 신뢰가 갔기 때문에 그때 기축통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축통화라고 하는 용어 이거는 이제 미국의 트리핀이라고 하는 교수가 처음 사용했고 뭐 최근에 이제 기축통화 그러면은 미국의 달러화죠. 그리고 이제 파운드화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유로화 그리고 일본 엔화. 미국의 달러화는 기축통화지만 나머지는 이제 준기축통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만 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위치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을 했는데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기축통화가 완전 휴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군사력으로서도 세계 1위고 그리고 전쟁을 해서 지지 않을 그런 나라 이게 바로 이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고 또 외환시장이 고도로 발달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달러화는 미국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에 미국 돈이 다 퍼져 있어요. 고도로 발달된 외환시장을 통해서 전 세계로 달러화가 흘러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외환시장뿐만 아니고 금융이나 자본시장 다 잘 돼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대외거래, 외국하고 거래하는데 규제가 없어야 돼요. 규제 있으면 안 되죠. 돈이 못 나가니까.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기초통화가 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군사력적으로 미국을 따라잡지 못했고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지도 않고 또 외환시장이나 금융자본시장의 발달이라든지 대외 결여된 규제 이런 것들도 아직 해결이 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역적으로는 위안화가 제한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뭐 미국의 달러화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아직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뇨리지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세뇨리지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화폐 주조 이익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외국에 돈을 갚아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무역을 통해서 달러화를 벌어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우리 IMF 때 했던 것처럼 금모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기축통화국은 해외에 돈이 나가야 돼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윤전기를 돌려요. 그리고 갚아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축통화가 가지고 있는 화폐 주조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축통화국만 누리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돈을 막 찍어가지고 하고 싶다.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외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기축통화국만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축통화국이 나 혼자 좋은 것을 누려야지 많은 나라들하고 나누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뇨리지 이펙트 꼭 좀 용어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세뇨리지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세뇨르라고 하는 것이 과거 봉건 시대에 영주를 얘기합니다. 영주. 이 봉건 영주가 자기 섹터 안에서는 자기네가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통용시키는 거죠. 영주는 바쁘잖아요. 밤에 맨날 파티해야죠. 뭐 사치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금의 함량을 줄인다든지 그래가지고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화폐 주조 이익이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이 윤전기를 돌리는 것도 당연히 달러화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화폐의 액면가에 비해서 제조 비용이 적게 들고 그 차이만큼 이익이 생기는 것 이걸 세뇨리지 이펙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축통화 이야기를 했었는데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개의 함정에 빠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딜레마라고 그 이야기한 건 뭐냐면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행 국제 시스템에서 근본적인 모순이 있는데 모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달러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달러가 풀려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어떻게 풀려나갔냐? 무역 적자 내지는 재정 적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자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기초통화국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와 경상 적자 이 두 개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가지고 그것을 벌충하겠다고 나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짓고 이익 나는 거에 90% 우리가 먹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국은 필연적으로 적자가 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축통화를 할 때 그때 이제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을 만들었고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을 만들 때 회의를 어디서 했냐면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데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축통화는 이렇게 적자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적자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달러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예를 들면 유로화라든지 아니면 엔화라든지 위안화가 파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적자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튼 우즈 체제는 2차 대전 종전을 앞두고 만들어진 건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전국들이 패전국인 독일한테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렸어요. 독일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진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뭐 죽겠다 살겠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탕감받고 난 다음에 탄생한 것이 바로 나치, 히틀러의 나치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극우화되고 하면서 다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앞두고 어느 나라의 통화 가치가 급락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시 극우화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달러화를 기초통화로 만들고 그리고 미국의 달러화를 금 1온스면은 한 3돈 반 정도 됩니다. 3돈 반 정도를 35달러로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고정을 해놓고 달러를 더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 미국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1971년이 되면 금태환을 정지시킵니다. 그다음부터는 미국의 달러화는 과거에는 금이 그 가치를 개런티 해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정부의 신용으로 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금태환을 정지시키고 나니까 이제 달러의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세뇨리지 이펙트처럼 뭐 어떻게 달러의 가치는 계속 희석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세상 궁금한 건 많고 어디서 배울까 망설이지만 세종 TV 문을 활짝 열어봐.